저는 윤정화입니다. 60세의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동네 문화센터에서 신앙송을 가르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자주 연락해주고 엄마도 건강하셔서 나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영옥은 올해 82세세요.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살고 계셨죠. 그런데 요양원에서 지내시던 중 장인호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6개월 전부터 그분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엄마가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이셨거든요. 장인호 씨는 67세의 전직 부동산 투자자로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말씀도 정중하시고 엄마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안심했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 댁을 방문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평소라면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엄마가 인터폰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엄마가 좀 아파서 오늘은 그냥 가거라.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경직되어 있고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가 있었죠.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장인호 씨의 목소리였는데 타이밍이 묘했어요. 마치 제가 더 이야기하지 못하게 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똑같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몸이 안 좋다는 핑계와 함께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인호 씨가 잘 돌봐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는 평생 남을 시자로 부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가족이 아닌 이상 항상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인호 씨라니요.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졌나 봅니다. 학생들의 말투나 행동이 평소와 다르면 바로 눈치챘거든요. 엄마의 변화도 그런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2주 전이었어요. 그때도 인터폰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더욱 작아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당분간 오지 마라. 감기가 심해서 옮길까봐 걱정된다. 그럼 전화라도 자주 드릴게요. 아니다, 약 먹고 푹 쉬어야 해서 전화기도 꺼놓을 거다.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집 전화는 물론이고 핸드폰도 꺼져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많이 아프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30년 넘게 교사를 하면서 기른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계속 속삭였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기록이었습니다. 예전에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쓰던 방법이에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메모해 두는 거죠. 첫 번째 기록, 엄마의 말투 변화문을 열어주지 않음. 두 번째 기록, 장인호 씨의 개입 타이밍. 세 번째 기록, 연락 두절.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계속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답이 틀렸다는 걸 직감으로 아는 것처럼요. 엄마와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프신가 보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먼저 집 전화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 통화 중 신호만 나오더라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죠. 아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핸드폰을 끄고 지낼 리가 없는데. 엄마는 핸드폰을 항상 켜놓으시는 분이에요. 혹시나 자식들이 연락할까 봐서 말이죠. 밤에 잠들 때조차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인데 2주째 꺼져 있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봤어요. 손편지를 받으면 반가워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성스럽게 써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3일 후 편지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수치 거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편지를 거부할 리가 없어.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학창 시절에 쓴 일기장까지 소중히 보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제 편지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엔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엄마는 페이스북을 하시거든요. 손자들 사진 보려고 시작하셨는데 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활동이 뚝 끊겼더라고요. 마지막 게시글은 이노 씨와 행복한 하루라는 글과 함께 올린 정원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장미꽃이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장미꽃을 그렇게 아끼셨는데 30년 넘게 키우신 장미였거든요. 매년 봄마다 자랑하시던 꽃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만 보였어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정말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통으로 유명한 최미숙 씨를 찾아갔어요. 70세의 미숙 씨는 하루 종일 창문 너머로 동네를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별명이 동네 CCTV일 정도로 웬만한 일은 다 아시죠. 미숙 씨, 우리 엄마 집에 요즘 이상한 일 없었나요? 미숙 씨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아, 정아 씨 왔구나.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 어떤 게 이상하셨어요? 밤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라고. 그것도 새벽 2시, 3시에 말이야. 미숙 씨는 불면증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 야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창문에 누가 서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실루엣만 보여서 누군지는 몰랐어. 그런데 움직임이 좀 어색했어, 마치 어떻게요? 마치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로봇 같더라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숙 씨는 과장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즘 택배나 우편물이 많이 오는 것 같던데 다 장인호 씨가 받더라고. 영옥 씨는 한 번도 못 봤어. 엄마를 못 보셨다고요. 응, 한 달째 못 봤어. 예전엔 매일 정원에 물 주러 나오셨는데 말이야.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락 두절 2주째. 편지 반송 수치 거부. SNS 활동 중단 1개월. 이웃 목격담 이상한 불빛 로봇 같은 움직임. 엄마 외출 안함 1개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뭔가 계획적으로 엄마를 외부와 단절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딸인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혹시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새벽 3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면서 전화를 받았죠. 엄마.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떨리는 숨소리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숨소리가 더욱 빨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꺼져 있었어요. 지만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걸요.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전화로라도 신호를 보내신 거였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요. 엄마의 새벽 전화 이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기른 끈질김과 관찰력을 모두 동원해서 말이죠. 먼저 장인호 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네 부동산에 가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장인호 씨라고 아세요?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 그분 알죠. 몇 년 전에 저희 통해서 그 집 사셨어요. 꽤 큰 집이죠.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계약할 때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체크하시고 집도 완전히 스마트홈으로 개조하셨다고 들었어요. CCTV, 현관 비밀번호, 조명 자동 제어 같은 거 다 설치하셨다더라고요. 스마트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섰습니다. 최미숙 씨가 말한 이상한 불빛 패턴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그 스마트홈 시설이 어떤 건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상당히 첨단 시설이라고 들었어요. 밖에서도 집 안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홈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시스템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출입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시스템을 악용한다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다시 최미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미숙 씨, 그 집 정확히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기억나세요? 언제부터더라? 아, 맞다. 영옥 씨가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 그전엔 둘이 정원도 같이 가꾸고 산책도 다니더니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장인호 씨는 어떠세요? 그 사람은 계속 보여.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서 신문 가져가고 오후엔 마트 가고. 근데 영옥 씨는 정말 한 번도 못 봤어. 혹시 방문객은 없었나요? 그것도 이상해. 예전엔 가끔 영옥 씨 친구들이 놀러 오곤 했는데 요즘엔 아무도 안 와. 택배 기사나 우편 배달원만 와.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상태고 장인호 씨만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마트홈의 허점을 찾아내기로 한 거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의외로 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은 대부분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재나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거나 외부에서 강제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의료 응급 상황을 만들면 되겠네. 다음 날 최미숙 씨에게 제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미숙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119에 신고해 주세요. 장인호 씨 집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미숙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 신고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로 응급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미숙 씨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영옥 씨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네, 확신해요. 새벽에 전화했던 것도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어요.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신고하지? 집 앞에서 노인이 쓰러진 것 같다고 하세요. 그러면 구급차가 올 거고 장인호 씨도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획은 간단했지만 위험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언제 할 거야? 내일 오전 10시요.
장인호 씨가 보통 그때 집에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일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벽 5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엄마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가쁘고 절망적인 숨소리였습니다. 엄마 내일 꼭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확신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엄마를 만나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저는 장인호 씨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최미숙 씨는 집 앞 전신주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계셨죠. 정화 씨, 정말 괜찮을까? 미숙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해야 해요. 십시 정각, 미숙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인가요? 여기 경기도 외곽 마을인데요. 집 앞에서 노인분이 쓰러져 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정확히 알려준 다음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7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장인호 씨 집 앞에 멈췄고 대원들이 급하게 내렸어요.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최미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제가 신고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아까 분명히 여기 쓰러져 있었는데 혹시 집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죠. 구급대원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인터폰에서 장인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죠? 119 구급대입니다. 신고 접수되어서 왔는데요. 신고요. 저희 집엔 아무 일도 없는데요. 혹시 집 밖에 쓰러진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숨어 있는 곳에서도 장인호 씨가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문 열어드릴게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장인호 씨가 나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경직되어 보였어요. 옷차림도 너무 단정했고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도 확인차 온 거라서요. 혹시 집안에 다른 분 계세요? 네, 어머니가 계세요. 혹시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건강상 문제는 없으신지요? 장인호 씨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용히 쉬고 계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집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였죠. 아,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확인해 봐도 될까요? 구급대원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숨어 있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너무 깔끔했어요. 마치 전시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옷차림이 너무 완벽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119에서 확인차 왔어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는데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로봇 같다고 했던 미숙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도 이상했어요. 평소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조종당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때 구급대원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종이었어요. 이게 뭐죠? 장인호 씨가 급하게 다가갔지만 늦었어요.
종이에는 엄마 글씨로 도와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구급대원이 장인호 씨를 쳐다봤어요. 장인호 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냥 메모지 같은 건데요. 그때 저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엄마가 저를 보는 순간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보였습니다. 정화야. 그 순간 뒤에서 서랍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호 씨가 급하게 뭔가를 숨기려 했던 거였어요. 잠깐만요. 구급대원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장인호 씨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기서 신고한 분 어디 계세요? 저예요. 제가 나섰습니다. 딸입니다. 엄마와 연락이 한 달째 안 되어서 걱정이 되어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구급대원이 상황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따님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엄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야, 엄마가. 그때 장인호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르신이 요즘 치매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엄마 눈빛은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돌아간 후 저는 장인호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니 문을 잠갔어요. 정아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인호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오해요? 어머님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계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럼 왜 저와 연락을 차단하셨어요? 편지도 돌려보내시고. 그것도 어머님 의사였어요. 딸에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를 하면서 기른 직감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왜 새벽에 제게 전화를 하셨을까요? 장인호 씨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전화요? 엄마 핸드폰으로 새벽에 2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건 어머님이 가끔 잠결에 실수로 버튼을 누르시나 봐요. 그때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엄마. 제가 일어서려는데 장인호 씨가 막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화장실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소리였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안 됩니다. 어머님이 사람 보는 걸 싫어하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엄마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요. 스마트홈 시설을 이용해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였어요. 문득 아까 구급대원이 주워 올린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도와줘라고 적힌 그 종이 말이죠. 아까 떨어진 종이 말인데요. 그건 그냥 메모지예요. 엄마 글씨 같던데요. 장인호 씨가 일어섰어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아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님이 피곤해 하세요. 저도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목소리에 위협이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서랍 여는 소리였습니다. 장인호 씨가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방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엄마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뭘 하세요? 장인호 씨가 급하게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엄마 명의의 통장 여러 개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편지 뭉치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두 엄마 글씨였어요. 첫 번째 편지, 정화야.
여기서 나를 좀 데려가. 두 번째 편지 도움이 필요해. 혼자서는 못 나가겠어. 세 번째 편지 인호가 내 돈을 다 가져갔어. 나는 이제 죄수나 마찬가지야. 편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최근 것은 어제 날짜였습니다. 엄마가 이걸 다 쓰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화야, 엄마가 바보였어. 이 사람이 처음엔 좋았는데 여기 오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 어떻게 변하셨어요? 내 통장을 다 가져갔어. 그리고 나를 밖에 못 나가게 해. 전화도 못 하게 하고 편지도 못 보내게 해. 장인호 씨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서 그랬어요. 치매도 있으시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멀쩡하세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화야, 이 사람이 내 돈 1억 2천만 원을 다 가져갔어. 그리고 나를 여기 가둬놨어.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밖에서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대.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장인호 씨가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거였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자 장인호 씨가 말했어요. 신고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동거하고 계신 거고 돈도 자발적으로 맡기신 거니까요. 증거가 있어요. 이 편지들과 엄마 증언이요. 과연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일단 엄마부터 모시고 나가겠어요. 엄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인호 씨는 막지 않았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기른 끈질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정화야, 고마워. 정말 무서웠어. 매일 밤 탈출할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장인호 씨를 상대로 한법정 싸움, 엄마 재산을 되찾는 싸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인생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 말이죠.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자유롭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요.